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30대 영선, 큰 선거를 2번이나 승리로 이끈 집권여당 이준석 대표, 진짜 몰입된 걸까요?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 이준석 대표는 정면 돌파할 분위기인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에도 호우 대비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도로 통제, 차량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상 예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정진영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6월 30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약 120mm, 강원도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물론 지하철역과 중고차 매매단지 등 곳곳이 물에 잠겼고 도로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사망 전후의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액의 내부 횡령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문제가 됐던 농협에서 또다시 수십억 대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고객들의 명의로 20억 대의 허위 대출을 받아 횡령한 대출 담당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의원의 사퇴가 친윤계와 대립해온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97그룹의 출마 선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 연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대응을 자제한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은 규제 지역 지정이 현행대로 유지됐고 대구와 대전, 여수 등 지방 일부에서는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쏟아진 장대비에 주요 도로도 마비됐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간선도로 통제로 퇴근길에도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자, 취재 기자 먼저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장대비 때문에 주요 도로가 통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통제됐습니까? 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에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곳은 경기도 의정부와 서울 성수대교 인근을 잇는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아침부터 통제와 해제를 반복하다가 오늘 낮 1시 무렵부터는 양방향 전면 통제입니다.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 막히는 도로인데 퇴근길에 전면 통제가 되면서 그야말로 퇴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성산동과 성수대교를 잇는 내부순환로도 침수로 일부 구간이 통제 상태입니다. 성수 방향으로 마장 램프에서 성동교 구간 그리고 사근과 월곡 램프에서 차량들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대로도 침수로 차량들이 다니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진입하는 여의 상하류 나들목 진입 램프가 모두 통제가 됐습니다. 또 잠수교도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 수위가 7.7m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보행자는 물론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입니다. 청계천 산책로도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통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양재천로와 가람길, 서빙고로 62길 등에서도 일부 구간이 통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빗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불규칙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기상과 교통통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또 한강 공원이나 하천 주변 출입은 반드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120mm의 비가 더 오겠고 주말 폭염 뒤 다음 주에는 전국에 이번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장맛비는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충남 서산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서울과 경기도에도 시간당 50에서 70mm의 장대비가 집중됐습니다. 한두 시간만 이어져도 피해가 발생하는 강도입니다. 대한해협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남동쪽 부근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확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이와 같은 강한 비구름대 강화를 더욱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밤사이 호우 대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2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린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만큼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나 지반 붕괴 등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주지해 주시고 장마 전선은 내일 낮부터 북한 지방으로 밀려 올라가겠고 주말에는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고 전국이 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 주 초반 남해상에서 태풍 전 단계인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3호 태풍 차바가 중국 남부에서 소멸한 뒤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전국에 또 한 차례 물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이번 주보다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내일로 예상됐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사흘 뒤로 미루고 국민의힘의 답변을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행이라면서도 단독 의장 선출은 시일을 미뤄도 불법이라며 강경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대신 일단 사흘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가 먼저 제안했고 추가적인 여당 설득과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인 겁니다. 국민들의 그런 기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그 사이에 주말을 거치면서 더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그런 양보안을 갖고 올 것인지를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인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국회의장 단독 선출 자체는 불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에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경제 위기와 인사청문회 등 의장 선출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은 연일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역대 여당 중에 가장 무책임한 가장 민생을 챙기지 않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으로 입법 폭거를 하려 한다며 대선 불복, 개원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대선에 대한 불복이고 두 번이나 투표로 심판한 민심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들만의 성을 국회에 쌓으려는 전무후무한 개원 쿠데타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여야 협상의 길이 열렸지만 주말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더 거센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박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지금까지 친윤계 의원들과 대립해온 이준석 대표는 더 고립되는 양상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직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기용됐던 박성민 의원이 석 달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신상 이유라며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갈등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친윤계 정점식 의원도 자리를 고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이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합당 정신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에도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킨 게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퇴가 대통령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대표의 비서실장 제안을 거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뒤에야 비서실장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박 의원의 사퇴에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거라는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다룰 윤리위원회 전에 이 대표가 거취를 결정하라는 신호이다. 혹은 자진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는 일축했습니다.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저는 아무리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동력이라는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 대표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된다며 자신을 둘러싼 친윤계의 압박에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친윤계의 동시다발 압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오는 7월 7일 당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준석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넘게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김 대표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 성접대를 제공한 것을 포함해 2016년까지 20차례 정도 이 대표를 접대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자신의 회사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 대표를 접대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고, 그러면서 지난 2013년 7월 11일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회사로 부를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기업인 등 2명을 거론하면서 힘써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면서 이게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서 김 씨 측이 자신이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신은 2012년 대선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소통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없는 시계를 요청해서 구해줬다고 한바탕 하더니 오늘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름이나 들어보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지칭하는 97그룹의 당권 도전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97 주자들의 반 이재명, 이른바 이 반명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작 이재명 의원 측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병원 의원에 이어 박용진 의원이 97그룹의 당대표 선거 출마 러시에 두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당내 불출마 압박 기류와는 정반대로 세게 붙어보자며 정면 승부를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또 강훈식 의원이 곧 출마 선언을 하고 박주민 의원도 다음 주 초쯤 출마 여부를 공식화합니다. 친문계 불출마로 당권 쟁탈전이 97그룹과 이재명, 바위 때 골리앗 대결로 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후보 난립에 따른 경쟁력 분산 우려로 97주자 사이에선 반 이재명 단일화 카드가 벌써 거론되는 등 세대 교체 바람몰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97세대가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 큰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재명 의원 측은 97그룹 출마가 이 의원의 당권 결심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일부 보도를 반박해 당권 레이스 합류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요즘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잠깐만. 이 의원이 출마하면 적수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지만 전당대회 준비위가 최고위원 권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막판 변수도 산재해 있어 당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과 세종은 대부분 규제 지역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에선 변동이 없었고 경기도도 일부 도서지역만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아직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조금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역시 지정 유지를 결정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대전, 경남 지역 중 6곳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됩니다. 또 대구에선 수성구를 뺀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시와 전남 순천시 등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집니다. 수도권에선 아파트가 없고 크고 작은 섬들이 몰려있는 도서지역인 안산 대부동동과 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 위주로 해제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 제한됩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고 전매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규제 지역에서는 청약이나 세제, 정비사업 등에서 광범위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지정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의 움직임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크게 변동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를 꼽으라면 월세 비중이 올라간다는 점일 텐데요. 4월 조사에서 월세 비중이 이렇게 전세를 앞서더니 한 달 만에 무려 10% 가깝게 급증하며 이제는 20% 가깝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 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우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6억 원대까지 크게 오르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오른 부분을 월세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이사 가고 뭐 이거 복잡하니까 요만큼 월세를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많죠. 주인분 입장에서도 월세가 낮거든요. 보증금 많이 받으면 뭐예요? 써버리면 나중에 돌려줄 때 피곤하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에도 월세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월세 물건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찾는 손님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자가 많이 발생될 것을 걱정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월세로 갈아타기 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59.5%를 차지해 전세 40.5%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세 비중은 4월에 50.4%를 기록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가깝게 급증한 것입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세입자가 늘면서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은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해 전셋값이 급등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이자 역시 크게 오르면서 4% 정도 전환율로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주인들도 세금 마련을 위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잘 포착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6%대 물가시대 도래가 기정사실로 된 가운데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주택용 등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납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다시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게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대출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이런 경제 상황에 한숨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기름값은 조금 내리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어나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그리고 경유는 38원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하반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 규제는 강화되고 또 새로 생기는 교통법규도 있는데 권남기 기자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늘어납니다.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은행을 기준으로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해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3분기 안에 결정됩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생초 LTV 80% 완화, 청년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법규는 강화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도 반시계 방향 통행 등의 통행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길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도 생겼는데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서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아파서 일을 쉬어도 하루 43,960원씩 상병수당이 나옵니다. 일단 서울 종로나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이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땐 주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관심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들에게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통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한결같이 입장 표명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밝힌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초대청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차기 경찰수장으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각 후보에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후보들은 입을 맞춘 듯 한창 논의 중인 만큼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관련된 최대 현안인데도 원론적인 의견마저 내놓지 않은 겁니다. 일선 경찰관들과는 온도차가 분명합니다. 경찰관들은 도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벌이거나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통제를 반대하고 지휘부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독립된 경찰감시기구를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국가가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엔 차기 경찰청장 후보를 비롯한 지도부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직협에서는 관사별 또는 시도청별로 열심히 경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차기 경찰청장님께서는 김창룡 청장님의 사의가 헛되지 않게 행안부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경찰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통제 움직임과 이에 반발하는 내부 저항 사이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 농협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 농협에서도 횡령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직원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꾸며서 고객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피해 금액만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일용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앙농협 지점. 아침 9시 30분쯤 70대 할머니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 농협 지점에서 자신이 모르는 대출 신청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다른 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갔다가 본인이 개설하지도 않은 농협 입출금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협 측이 확인해 보니 해당 지점 직원 39살 김모 씨가 이 할머니의 정기예금 5천만 원을 담보로 4,500만 원을 몰래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고객 10여 명의 계좌를 몰래 이용해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횡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횡령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가 처리한 대출 업무 관련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 지점과 관리 감독 기관인 농협중앙에도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농협중앙의 관계자는 일단 횡령금 규모를 파악부터 한 뒤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한 보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 광주시와 파주시에서도 지역 농협 직원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탕진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농협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융기관 내부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완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사망 이유가 불분명해서 추가 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차량 내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일가족은 29일 만에 전남 완도 바닷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문 대조 결과 일치했고 입고 있던 의류와 신발 또한 CCTV에 찍힌 것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실종 가족은 질병이나 외상 등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익사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 있던 만큼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내 플랑크톤 검사와 수면제 등 약과 독극물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약국 독극물 반응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반응 검사를 해서 이제 이거 약물에 의해서 이제 뭐 했는지를 보는 거죠. 외부 검시 때도 그랬고 부검 때도 타살한 적은 없어요. 이와 함께 경찰은 인양한 차량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을 통해 추락 사고나 기계 결함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량 변속기가 주차 상태인 피해 노여에 있었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 내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복원해 해상 추락 전후 상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 그 SD 카드 하나하고 휴대전화 2대를 서울로 보냈어요. 아예 하나도 안 거두고 그대로 올려보냈어요. 저희들도 그게 살아있기를. 경찰은 이들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족의 행적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대낮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 범죄 관련자이거나 또는 음주운전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이 심지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민성 기자입니다. 신호가 켜지고 일제히 출발하는 자동차들. 그런데 검정색 BMW 차량이 옆 차로를 침범하더니 블랙박스 차량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뒤 잠시 멈춰선 가해 차량, 갑자기 속도를 높여 현장을 떠납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 총경으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착각해 가해 의심 차량을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총경이었고, 딸도 현직 판사인데 이거 갖고 합의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돈 안 넣겠냐. 당시 경찰은 사고 후 3시간여 만에 가해자를 특정했는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음주 의심 신고를 무시한 건데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대응이 허술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경찰이 일부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 서장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난 도저히 이거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같은 내부에 이쪽 상관이 있었는데 오직 하시겠어요? 피해자 측은 사고 담당 경찰관을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대마초를 국내로 몰래 들어오려던 택배기사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택배기사인 A씨는 대마초 1,126g, 시가로 3천만 원 상당을 인형 안에 숨긴 뒤 국제 우편물로 위장해서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가 갑자기 멈춰선 차량 때문에 놀라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건널목 부근에서 서행했더라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라며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4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근처에서 무단 횡단하던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트럭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트럭 운전자 A씨는 괜찮단 아이의 말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후 아이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에 부딪혀서 다친 건지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건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는 결국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건널목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차량과 직접 부딪혀서 다쳤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당시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정황이 직접 찍힌 영상이 없는데 A씨가 조심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 확신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폭이 좁은 도로였고 주변에 보행자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령 부딪히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을 급정거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봤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횡단 사고일지라도 주의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여성의 임신 중지, 낙태 실태에 대한 최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신 중지 경험률은 줄었지만 미혼의 비중이 늘고 또 평균 연령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재작년까지 3년 동안 여성의 임신 중지, 낙태 경험률은 그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진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임신 출산 평균 연령이 올라간 것을 반영해 만 15살에서 49살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가운데 606명이 임신 중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6주차에 임신을 중지했는데 사회활동 지장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앞선 2018년 실태조사에서 만 15살에서 44살 여성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같은 나이 구간대로 끊어 비교해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연령대 임신 중지 경험자는 365명으로 임신 경험 여성의 15.5%를 차지해 2018년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인공임신 중절 지속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의 증가를 꼽을 수 있겠고요. 만 15세에서 44세 여성의 그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소, 그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지 당시 평균 나이는 만 27살로 2018년 조사 때보다 더 낮아졌고 미혼 여성 비중은 늘어 2018년보다 17%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편 세부 통계를 보면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2019년과 2020년 임신 중지 건수가 소폭 늘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등 사회적 분위기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여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고가 됐다고 해도 어쨌든 그때까지는 정확히 법적인 처벌 근거가 형법상 있었기 때문에 21년 이후 트렌드를 보려면은 좀 추가적인 조사가. 다만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성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또 한 명의 친윤 의원이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직에서 돌연 사임했습니다. 당 윤리위 징계 심의까지 일주일 남은 상황에 이준석 대표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97그룹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아,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기용된 지 지금 3개월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단순한 대표 비서실장 사임 그 이상의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3개월 만에 사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전에 임명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승리로 끝내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에 한때 있었던 갈등이 봉합이 되고 네. 또 이 대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본인의 지근거리에 앉힘으로써 어떤 대통령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겠다, 투명하게 내 활동을 보여주다시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성민 의원은 윤-이 갈등의 봉합을 상징하는 그 인사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아마 이제 본인도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 된 이상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만은 현재 이제 땅바닥이 갈라지는 듯한 이 국면에서 결국에 이제 본인의 어떤 일신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예. 이렇게 신변을 정리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당내 균열이 이미 생겨났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서 계속 보고 계시지만 이제 울산 회동 때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한참 빚다가 울산에서 그렇게 봉합하는데 저 자리에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때도 이 대표 옆에도 있었던 이런 인물이라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만약에 윤심이 반영된 사의 표명이라면 왜 지금일까? 어떤 계기가 결정적이었을까? 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예. 이제 그 직에 있었던 거거든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심각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 해당하는 친윤계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이 친윤계 의원들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박성민 의원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상황만으로 직을 내려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을. 그렇다고 하면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중대한 임무를 맡긴 것인데 그러한 당내 상황만 가지고 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의 의향 그리고 의중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준석 대표와 좀 멀어지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 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윤심이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계기가 뭐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관계 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박성민 의원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뭐 어디에 묵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들은 거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시점까지는 이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좀 뭐랄까요 가장 최근에 좀 트리거가 된 상황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결국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의 어떤 회동이라든가 뭐 만찬이라든가 이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의 목소리가 나왔죠. 그렇죠. 일부 언론에 그러한 사실이 보도가 되고 이것을 대통령실이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러한 언급을 내놓고 이준석 대표가 또 거기에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제가 볼 땐 그 시점부터 좀 기류가 좀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가 윤리라는 굉장히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직접 끌어들여서 이러한 이제 윤리위 결정을 통한 어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박성민 의원의 거취 표명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은 상당히 이제 풍전등화인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손절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뭐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근데 뭐 어제 이제 박성민 비서실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 말로는 거기서 윤심 얘기는 안 나왔다라고 네. 하는데 아마 이게 둘러대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이 당내 갈등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는 아예 손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언급을 있다. 쓰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윤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생각을 표현하거나 구체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일단은 친윤계 쪽하고 각을 세워왔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겨냥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대표가 윤심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친윤계 주요 몇몇 인사들을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국면에는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일부 국민들은 이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다 반영돼서 이러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딱 드러난 것은 없다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도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당무는 당에서 할 일이다. 대통령실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좀 이 대표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당권에서 좀 밀어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관측이 퍼져나갈 수는 있다라는 것을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침묵을 한다거나 이것만으로는 좀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박 전 실장과 직접 만나서 관련 설명을 듣고 사의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박성민 실장이 울산에 저희 지역구에 있다가 포항에 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박성민 실장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사임하게 된 겁니다.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계속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개혁의 동력이라는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개혁의 방향성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윤심과 관련된 해석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좀 축소하려는 이런 발언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 대표가 SNS 글을 하나 남겼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모두 달리면 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런 뒤에 말이 달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왔거든요. 기자들 질문이 당연히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갈등 구도로 보면 그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거나 무슨 대통령실이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들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다라고 하면서 당내에서 이제 좀 그룹을 지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윤핵관 뭐 이렇게 불리는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친윤계 의원들을 겨냥했다고 하는 그 개혁의 실체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혁신위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천개혁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혁신위에서 이제 논의할 만한 과제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 내신 관리하듯이 평소에 이 출마 예정자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좀 지수화해서 뭐 시험 보듯이 하는 그러한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으뜸당원 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역으로 얘기해 보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라거나 당 기득권이 좀 입김을 불어넣어 가지고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고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 정치 어떤 개혁이다라고 할 때 당연히 당내에서 볼 때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수 정치가 보여줘야 될 어떤 결정적인 어떤 개혁의 과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게 쓴소리 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상당히 좀 위기감이 느껴지는 국면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좀 윤석열 정권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보면은 뭐 이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은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그러한 것들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작동하기는커녕 서로 이제 정치적 좀 위기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매달리는 그런 국면도 펼쳐지거든요. 예. 당장 이준석 대표도 개혁을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에 해당하는 것들은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활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뭐 사적 채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은 전혀 안 건드리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이제 보수 정치의 개혁으로 보이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나는 개혁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개혁을 거부하는 기득권이다라고 하는 걸 밀고 갈 수 있으려면은 국민 여론이 쭉 뒷받침되는 이러한 맥락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혁신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로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겠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 정치 어떤 개혁의 상이라는 거를 당내에서의 뭐 그런 갈등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리면 된다. 이게 혁신위를 통한 것이든 뭐 어떤 게 됐든 어떻든 개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준석 대표 강조를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도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해명인데 근데 네. 그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그 개혁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뭐 그들 그리고 모두 이런 표현을 썼다시피 이것은 진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혁 대상으로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감안했을 때 여기서의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뭐 제도적인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 진영 대 진영의 대결에 의미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개혁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금 이렇게 누기는 사태를 좀 누기는 그런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전에 가까운 그런 인간 대 인간의 투쟁, 집단 대 집단의 투쟁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렸을 때 그들이 그러면 그 방향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냐. 지금까지 나타났던 여러 현상들을 봤을 때는 또 극심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감내하고 감수하고 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계파 투쟁이라든지 이 집단 대 집단의 투쟁 이쪽을 각오하겠다, 무릎 쓰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서 뭔가 이 개파 투쟁이 더 심해지고 이준석 대표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다른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흑화 네. 이런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거는 나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신당 창당론까지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대표가 그럴 의사는 없다라고 예, 봐야 될 것 선을 같은데, 걷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안에서 싸울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원회의 결과가 무엇이 되든 혹은 윤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본인이 표현했던 기우제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든 이 어느 경우든 간에 이 굉장히 투쟁이 가열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돌아온 정치 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이준석 고사 작전이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저는 간둔다고 봐요. 윤리위 전에요? 험한 예.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면 가는 거예요. 네. 자, 뭐 친윤들의 이준석 고사 작전,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뭐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물러나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가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물러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하죠. 네. 네,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선택 가능한 문제인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냥 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을.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얘기가. 근데 저는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다른 뭐 파워게임의 양상이면은 예를 들면 당이 뭐 앞으로도 잘 돼야 되고 윤석열 정권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대승적으로 물러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은 지금 윤리위에서 다루고 있는 성산납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다른 여타의 어떤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사례들처럼 이준석 대표가 일단 물러난 후에 다시 자기의 어떤 기반을 쌓아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되는 것이냐. 그러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물러난다라고 하는 이 조기 사퇴한다는 선택지는 없는 것이고 예. 어떤 경우에도 자기 직을 이제 지키는 그런 수단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앞서 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윤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이준석 대표는 자기 직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오동립 떨어지면 이제 뭐 겨울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게 오동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벚꽃잎이라고 하는 거죠.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여름이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개인의 뭐 정치적인 어떤 전망이나 거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의 여당에 상당한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이제 잦은 사태냐 아니냐로 풀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사퇴를 한다는 것은 윤리위 측의 의혹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안 할 것이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퇴하는 건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소재가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선거를 치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거나 이런 당내 어떤 뭐 정무적인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졌다거나 했을 때 아, 나의 뜻을 따르는 당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러나겠다. 뭐 네. 신임을 묻는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이라면은 충분히 자진결단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의혹은 윤리적인 문제의 의혹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사법적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이런 의혹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윤리위원회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윤리위원회가 이제 와서 대표로 사퇴했으니까 대표에 대한 징계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갈 공산도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럼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을 정리하기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물러나려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수순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대표 스스로가 좀 곰곰이 따져보니까 내가 뭐 성상납에서는 자신이 결백하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부주의했던 것 같다. 혹은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당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정도의 멘트가 먼저 나와줬었다면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당에 너무 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일단 스스로 뭐 퇴진을 하겠다.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겠죠. 근데 현재까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사퇴하면 더 이상한 총체적으로 이상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이 크게 현재 상황을 좀 잘못 진단했다. 잘못 진단했다. 과거에 당내에 있었던 그 뭐 당 대표라든지 대선 후보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네. 역사 속에서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재신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류의 논란이 전혀 아니다. 네. 이 사태는 뭐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박지원 전 원장의 과거 정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번 사태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치 구단의 진단이지만 이번 진단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이 와중에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수감 중에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물론 김성진 대표 이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20번 넘게 성상납을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를 접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이제 어떤 응답으로서 대가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게 힘을 써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김성진 대표 측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형님으로 모시는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지 가까운 기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접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것도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럼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성진 대표가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계속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뭐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는 시계를 줬다 이 증언도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시계가 나온 시점과 네. 또 접대를 했다는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만, 이 시계 얘기는 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김성진 대표가 굉장히 박근혜 정권 시기에 유력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계를 갖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한 인사가, 이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어떤 인사가 시계를 뭐 이 생산하는 공장을 연결해줘서 그 시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김성진 대표는 시계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계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과장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온 인사인 건데, 그런 개연성을 따져보면은
당시에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던 이준석 대표가 그 이제 로비의 타겟이 됐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것이고 구체적인 이런 진술들이 나왔을 때 그런 진술들이 어느 정도는 개연성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사실 무근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준석 대표에게는 계속해서 불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지금 김성진 대표는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시계도 거론을 했고 오늘은 뭐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시계도 그렇고 껌껌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건건이 다 반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물론 알려진 바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김성진 대표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밖에 알리고 있는 것은 그때 뭐 성접대를 할 때마다의 어떤 일시라든지 내용 또 누가 동반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좀 알려져야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알리바이를 대든지 아니면 반박을 하든지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흐름 자체는 좀 이 대표에게는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일일이 또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박이 공식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계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은 시계 그 만들어진 시점상 시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본인이 시계를 제공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사실 대통령 시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것이 제작이 되느냐 이걸 떠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뢰 뭐 그것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또 반박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이 대표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좀 두 가지 의문,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2016년까지 성접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대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이것을 보면 2015년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것을 거치면서 특히 좀 멀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 대표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정권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20차례의 성접대를 하는 동안 그러면 이제 김성진 대표는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했느냐.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큰 대가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그리고 이 대표가 그 당시에 뭔가를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처지였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 궁금증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인 로비가 그래서 진행됐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물론 이준석 대표를 접대했다고 하는 시점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 경제부총리 현호석 부총리가 이 여기를 찾아가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대접을 받고 상당히 뭐 훌륭한 업체인 것처럼 소개가 되고 이런 맥락들은 또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 정치권 인사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악연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대립을 해오고. 어떤 악연이 있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거에 어디서부터 이제 악연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이것의 법률 대리인 하기 전부터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김소연 변호사의 뭐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가 계속 얽혀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이제 강영석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유튜브 채널인데 그 유튜브 채널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지금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 하는 사람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대립구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어쨌든 배후에 의도가 있는 접근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방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그럼 그게 어느 쪽을 더 믿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지층은 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쪽은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이제 뭐 반대편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것과 좀 멀어져 있는 중도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저는 반드시 이번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짚어야 될 부분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김성진 씨의 이 폭로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따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사법기관도 아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그걸 다 짚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굉장히 초보적인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를 김철근 정무실장이 만납니다. 만나고 나중에 또 투자 각서까지 쓰거든요. 네. 김 실장 본인은 이것이 무마용이 아니라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있어 보여가지고 썼다라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는 의문은 이준석 대표는 왜 김철근 실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뭐 사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이게 때문에 좀 말끔히 해명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라면 그리고 대표의 의사에 어긋났거나 혹은 부적절한 행동을 측근에 공식적인 정무실장 자리에 있는 인사가 했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해임을 하든지 어떤 징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중용하는 모습을 이준석 대표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뭐 어떤 성상납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런 걸 떠나서 그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처벌은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상납 본 의혹으로 무리하게 확전시키기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것이고 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 이 건이죠. 이건데 근데 이걸로 좀 좁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필히 답변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음 주 윤리위 결정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그 어떤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 내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 출마 선언은 97그룹 중심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의원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개파에 격불 쬐지 않았고 악성 팬덤에 무릎 꿇지 않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어제 강병원 의원에 이어서 박용진 의원 전대 출마 지금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자,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 의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은 나와라, 혁신 놓고 세게 붙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나와라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상 이제 이재명 의원이 나오는 이제 출마하는 것에 부적절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방어법입니까? 그렇죠. 나오려면 나와라. 나는 충분히 그런 어떤 부적절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뭐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보를 가는 건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런 정도의 메시지, 이런 정도의 어떤 행보로 이재명 의원을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이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냐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97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름은 이제 97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뭐 일부 언론은 뭐 양박, 양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네. 박 씨가 2명이고 강 씨가 2명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386 의원이라고 하는 386 아니죠 이제 586, 그다음에 86 의원들이라고 하는 그 집단하고 그렇게까지 뭔가 명확하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어떤 집단이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나이상으로 봐도 뭐 90학번, 91학번 뭐 이런 분들이고 90년대 중 89학번이나 90학번이나 그렇죠. 사실은 네. 한 끗 차이인데 네. 그렇게 볼 때는 과연 얼마나 이제 단절적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상당수는 또 학생운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97세대, 97그룹이다라는 것 이 레토릭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이라는 어떤 큰 벽을 돌파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청사진을 내걸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이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뭘 잘못했기에 어떤 정치를 어떻게 잘못했기에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당내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정치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이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제들을 문재인 정권이 요구를 했는데 그 수많은 개혁의 과제 중에 마지막까지 정말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과제라는 게 뭐 검찰개혁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언론개혁 정도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개혁의 과제라는 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국민의 대다수의 어떤 삶이라든가 어떤 민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느냐를 얘기를 해보면 그것과는 이제 거리감이 있었던 의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의제들을 당내의 어떤 여론들 때문에 고집스럽게 추진한 결과가 오늘날의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졌다라는 걸 직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의제로 승부를 보는 것이냐. 민생 그리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좀 더 폭넓은 어떤 이 노동자 서민을 좀 보호하고 뭐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어떤 당내 문화를 바꾸고 지지자들의 어떤 코드를 바꾸고 뭐 이런 정도의 선언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선거와 대선의 패배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 앞에 나서는 것은 혼란을 부추긴다 뭐 이 정도 메시지인데 네. 그러한 정도의 메시지로는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으면 민주당에 다시 신뢰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국민들이 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세대 교체라고 하기에는 큰 차별점은 겉으로 보기에 느끼기는 어렵고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어떤 어젠다를 좀 선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친문 중진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지금 97그룹하고 친문 중진이 세대 교체하자 목소리를 같이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앞서 출마를 밝힌 강병원 의원이 반 이재명 단일화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둔 발언을 언급을 했거든요. 뭐 마지막에 단일화될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뭐 없지는 않겠죠. 예. 근데 저는 하든 안 하든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하든 안 하든 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은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다. 아. 이재명 의원을 꺾을 정도의 파괴력은 명분과 없을 실리 것이다. 모두에서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김이나 평론가님께서 뭐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좀 우아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날 것의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이번에 97 세대론을 어느 정도 좀 인위적으로 띄우는 감이 있지만 어쨌든 뜨긴 떴습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이제 40대 기수론이 있었죠. 1970년 대선 그 신민당 경선 때. 근데 그때 40대 기수론이 이제 3명의 정치인이 떠서 어떻게 됐냐면 3명이 그냥 원래 있던 총재를 아예 밀어내 버렸어요. 밀어내버리고 그 3명이서 경선을 치른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럼 97그룹이 떠가지고 이재명 의원을 밀어낼 수 있을 거냐,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할 수 있을 거냐, 그거 아닙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당내 권력이기 때문에 그냥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친문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어서 후세대에게 네가 좀 나서봐라 이렇게 등을 떠미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97세대 의원들끼리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룡으로 치면 티라노사우루스 한 마리에 맞서 싸우는 여러 마리의 그냥 트리케라톱스처럼 비춰지는 이런 국면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재명 의원의 존재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길게 돌아봐야 될 것이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가 나오지 않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민주당의 어떤 내부에서의 뭐 활발한 토론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기는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 당권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97세대론이라든지 단일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그나마 좀 승부다운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네. 그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흐름은 오히려 이재명 의원의 존재감만 더 부각시키는 그리고 이재명 아니면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당에게 오히려 부담만 주는 그런 그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좀 부연을 하자면 뭐 김수인 평론가님은 이제 역사적인 지식이 깊기 때문에 1970년까지 갔습니다만 사실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나름의 3단 논법이 있었어요. 여론에 뭐냐면 첫째로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이제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 두 번째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정권 교체를 담보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 같다.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그렇죠. 그 논리가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를 볼 때 그리고 저 사람이 젊다라는 특성을 볼 때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이 3단 논법을 타고 이 바람을 타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비슷하게 지금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평가는 하고 있지만 못한다라고 보는 축에서도 좀 외면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인 것이지 당장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런 국면이고 두 번째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이 정권을 뭐 견제를 하든지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정도의 기대감이 폭넓게 국민들 사이에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마지막 남는 거 누가 그러면 이 당권을 잡았을 때 당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어떤 메시지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어떤 어젠다가 있어야
역으로 국민들 사이에 그런 기대감, 아, 민주당이 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리고 그러한 여론의 흐름, 바람이 있어야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경선 룰은 국민의힘과는 달리 국민 여론이 많이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 여론이 있어야 당원들도 국민 여론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의원이 그냥 책임졌으면 좋겠다에 가까워요. 그런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정도의 세대 교체 바람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도 그럴 것이냐? 그것은 내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죠. 예, 내일 또 어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바람을 탈 만한 이슈를 갖고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변수가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 대표 권한 축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비명계의 이 의원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대표가 딱 당선이 되고 나서 어느 자리를 임명을 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당직자 임명권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이렇게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얘기는 해보라라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뭐 다수가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강행하겠다 하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었던 그런 것인데 이것도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임명을 하도록 한다. 이것으로 이제 개정하려는 당내 여론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표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표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표가 아주 최선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이 될 수도 있는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보다 더 집단적인 곳에서 승인하는 쪽이 되도록 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나 뭐 선출이 아니라 대표가 직권으로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자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공천권이겠죠. 공천권 같은 경우에 이제 당대표의 임명권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대표의 힘을 빼는 이 방향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비관적으로 보는 게 이재명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이재명계 의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권리당원들의 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당인데요. 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나 팬덤 이쪽에서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초에 당 대표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뭐 되게 집단지도 체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친문, 비문, 반문 이런 갈등들이 워낙 첨예하게 벌어져서 그때 이제 친문 팬덤 입장에서도 우리가 당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수년간의 경험들을 봤을 때 민주당 팬덤이 선호하는 그 지도 체제가 명확하게 리더십 1인 위주의 리더십이 구축되어 있는 이런 체제를 더 선호합니다. 중간에 최고위원들이 권한이 커지는 것은 마치 이제 중간에 마름들처럼 인식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당원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당대표 권한 축소는 현재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죠. 잘하고 있다가 4%포인트 떨어졌고요. 잘못하고 있다가 5%포인트 올라간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좀 봤더니 긍정 요인으로는 결단력이 있어서 32%,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가 19%, 공정과 정의가 18%, 부정 요인으로 봤을 때는 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것 같다. 이게 34%고요. 부적합한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 이게 2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긍정 평가를 좀 올리려고 하면 어떤 점을 좀 대통령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부정 요인에서 다른 거 제외하고 가장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인사 문제,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이 부적절한 인물을 내각에 기용하려고 했다라든지 또는 측근들 위주, 특히 검사 위주로 뭐 인사를 하고 있다든지 검사 출신 위주로 이런 지적도 있겠지만 또 제가 볼 때는 그 영부인 문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부인이 어디까지 활동을 해야 되느냐의 논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좀 감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에 지금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면 긍정 요인에 결단력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부정 요인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었다라는 이 답이 많은데 그 두 개가 사실은 비슷한 얘기거든요. 밀어붙이는 어떤 리더십이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인데 좋게 보는 쪽에서는 그게 결단력인 것이고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그게 독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강점일 수도 있고 이 약점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강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결단력 있는 것을 강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결단력을 통해서 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본 것은 그 결단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경찰 뭐 장악 논란이 뭐 불거진다든지 뭐 인사를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이 결단력이 작용하는구나라는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 경제가 우선시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이제 좀 긍정 요인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일즈 외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은 끝나고 나면 지지율을 올리는 이런 단골 어떤 메뉴인데 돌아오고 나면 지지율 좀 반등의 모멘텀이 될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지는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나토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또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지지율이 저하됐던 원인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검찰 얘기를 계속하면서 아니 민생 경제보다 저게 더 중요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행안부 경찰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대통령이 수사라든지 수사에 관련된 기관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 경제 문제는 뒷전 아니냐 이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크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귀국한 이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그냥 맡겨두고 신경을 끄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짚자면 이 문재인 정부와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지층만 좋아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은 경제, 뭐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보수 우파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넘어서기 어렵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도층이나 진보층이 원하는 정책 중에서 합리적인 게 무엇인지 이걸 좀 빨리 찾아봐야 된다. 본인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버무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 순방 성과도 경제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경제에 상당한 기회가 되고 득이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오히려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금 크니까 그런 것들이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의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평가를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미라,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가와 지하철역 그리고 중고차 매매단지 등 곳곳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찔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란히 주차된 자동차가 흙탕물에 그대로 잠겨버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 꺼내러 갈 수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 쏟아진 폭우로 수원의 중고차 매매단지 차량 40여 대가 그대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입구가 막혀버린 건 비닐하우스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둥둥 떠다니는 잡초들이 농산물 피해를 짐작하게 하는데 붉은 빗방울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내립니다. 하천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잠긴 땅에선 흙탕물만 거세게 흐르기도 합니다. 도로 통제를 위해 설치한 안전용품만 힘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데 근처에 세워둔 트럭은 금방이라도 물에 잠길 듯 불안합니다. 인부들이 물을 퍼나르는 데 쓰는 장비를 챙깁니다. 세류역에서는 지하 통로가 물에 잠기면서 열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시민들이 한동안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같이 침수한 게 처음인데요. 한 14년 살았는데 수원역까지 가서 버스 타고 또 다시 전철 타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빗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광교 터널에선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는데 터널에 있던 차들이 빠져나오기 위해 역주행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선 아파트 지하실에 빗물이 차면서 소방관들이 급히 출동해 물을 빼내는 등 곳곳에서 폭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충남 서산시에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등 중부 지역 곳곳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집이 잠기는 등 수백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리 한쪽이 끊어져 아스팔트 조각들이 내려앉아 있고 그 위로 자동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려던 승용차가 무너진 다리 틈으로 뒤집혀 떨어진 겁니다. 물에 빠져있던 사고 차량입니다. 앞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사고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자동차가 떨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길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없어졌으니까 처박힐 수밖에 없죠. 거꾸로. 간신히 뒤 좌석으로 해서 빠져나왔는데 둑이 무너지면서 논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근처에 있던 집은 완전히 잠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이 좀 침수가 한 1m 한 50 정도 돼 있네요. 이따가 지금 물이 빠졌는데 그 안에 가구든지 모든 게 다 침수가 돼 있어요. 양수기가 물을 힘껏 퍼올리지만 아파트 지하실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지금 전화가 빗발차육에 빨리 이걸 복구를 해다고 냉장고 지금 다 못해서 다 그 음식물이 썩게 됐다. 서산시에는 시간당 105.4mm의 폭우가 쏟아져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산뿐 아니라 당진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 아산, 예산 등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주에서는 무너진 처마에 깔린 9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403번 지방도에서는 토사 150톤가량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물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금이 가면서 이제 미뤄지는 거죠. 지금 일단 계획은 있는데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 며칠간 쏟아진 비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남과 강원 여러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여전히 중북부 지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는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장마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은 비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장마 전선은 저녁 때보다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은 비가 거의 그쳤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기 포천과 양주 등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지만 강원 북부 지방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어제부터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방에는 산사태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수도나 배수구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산간 지역 야영도 반드시 금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는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3호 태풍 차바는 다음 주 초 중국 해안에 상륙해 소멸하겠습니다. 다만 이 태풍의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겠는데요. 다음 주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 이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가파르게 오르던 채소값이 장마철을 맞아서 더 무섭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름 만에 두세 배 오르는 건 보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파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 한껏 오른 채소값이 장마철을 맞아 또 한 번 껑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 돌아보겠습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품목은 쌈 채소류. 불과 보름 전 18,000원에 팔리던 상추 4kg의 가격은 54,00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무려 3배나 오른 겁니다. 치커리는 25,000원으로 보름 새 2배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4배 넘게 오른 청겨자는 아예 물건을 들여놓지도 않았습니다. 사가시는 분도 부담스럽고 파는 분도 다들 부담스럽고 이렇게 갑자기 폭등하면 드시는 것도 좀 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인들은 죽을 맛이죠. 일주일 전 방문했던 서울 통인시장도 다시 가봤습니다. 시금치와 실파, 쪽파 등의 품목은 그새 몇백 원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8,000원에 팔리던 열무 한 상자의 가격은 2만 원으로 10% 넘게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이처럼 크게 오른 건 장마 영향이 큽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밭이나 이런 포전에서 배수 시설이 안 좋게 되면 물이 고여서 이제 뿌리 쪽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작황이 부진하게 됩니다.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돼서 이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실제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상추, 시금치, 애호박 등의 품목은 일주일 새 2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채소 가격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야채들이 다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사 먹기는 너무 힘들죠.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더 팍팍해졌습니다. 채소값이 올랐다고 쌈과 김치 등을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는 상추라든가 이 배추라든가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것도 심각한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막 밀려오는 이 중압감이 자영업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한 채소값 오름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6%대 물가시대 도래가 기정사실된 가운데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 주택용 등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당 1.11원 인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납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다시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게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의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그리고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개인 사업자인 일반 주유소는 2주 정도 걸리거나 값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내린 가운데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 악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감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에서 5% 오른 9,620원에서 결정되자 노사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노사의 강한 반발 속에 경제 노동 정책의 대규모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도 평균 201만 580원으로 오릅니다. 시급 10%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던 노동계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한국노총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찬반이 갈렸고 민주노총은 7위 노동자 대회에서 더욱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한몸이어야 할 사람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노동정책 방향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표결 개시 뒤 집단 퇴장했던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 사장 모임들은 인건비 부담에 고용이 줄고 폐업도 늘 것이라며 주휴 수당부터 폐지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5%가 아니라 그거에 따른 주휴수당까지 합치게 되면 가중은 좀 더 커져요. 제가 좀 더 근무를 많이 하고 직원을 뽑는다 하더라도 15시간 이하로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3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영계는 이의 제기를 비롯해 임금 부담을 낮출 방안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양대 노총 모두 전면 투쟁을 불사할 각오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를 것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노사 반발 속에서도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노동 정책들을 추진하기까지 더 큰 산이 생긴 셈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한전과 LH 그리고 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관리를 받게 됩니다.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사업과 조직, 인력 구조 조정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전면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조정, 고재무위험 집중관리제 도입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위험기관에는 투자 적격 등급에 미달하거나 부채 비율 200%가 넘는 한전과 LH, 코레일 등이 선정됐습니다.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악화 징후가 있는 9곳은 한전과 한수원, 발전 5사를 비롯해 LH와 지역 난방공사가 꼽혔고 코레일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 원이 넘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했고 자산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재무위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 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겁니다. 또 수익성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인력 재배치와 유사 중복 조직은 정비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실적을 단기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다음 달 4일로 미루고 국민의힘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국민의힘과 지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에 열릴 본회의 역시 불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긴급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본회의 연기 결정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를 여는 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불법이라며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도 불법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다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후보 당시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로 쓰면서 비선 캠프로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3월 대선을 전후로 이 의원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일제히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 관련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엔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의 비선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도시공사가 직원들 숙소로 쓰려 임대했던 경기 성남시 아파트는 공교롭게도 이 의원 자택의 옆집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해당 숙소가 이 의원 대선 준비에 불법적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사무관이 초밥 10인분을 제공하면서 기생충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던 부분이 많이 의혹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들이 먹는 초밥 10인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해당 숙소가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의 시작을 알렸던 경찰. 2달여 만에 도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두 번째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이현욱 전 GH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소환 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 특혜 의혹까지 경찰은 이미 이 의원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빠짐없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던 상태입니다. 사건들을 맡은 경기 남부경찰청의 수사 지휘 라인이 경찰 인사 과정에서 모두 교체되면서 이 의원 관련 수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기대에 부푼 가운데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찜찜해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건설사 JS 글로벌이 지은 1249세대에 대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인 인천서구청이 지난달 김포 장릉 인근에 신축된 735세대의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준 데 이어 두 번째로 입주를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애꿎게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속으로는 좀 많이 불안한 감도 있었는데 절차대로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문화재청과 구청, 건설사 간에 얽힌 법률 다툼으로 한동안 왕릉뷰 논란이 거셌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강제로 아파트 층고가 낮아져도 결국은 다른 고층 아파트에 의해 장릉과 계양산 사이의 시야가 가릴 것이라고도 합니다. 장릉에서 그 아파트가 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앞에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계양산이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문화재청은 뒤늦게 장릉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3개 건설사의 아파트 19개 동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철거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오는 9월이면 마지막 남은 1,417세대 규모의 대방건설 아파트도 사용 승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누리호가 쏘아올린 성능 검증 위성에서 첫 번째 큐브 위성이 성공적으로 사출됐습니다. 큐브 위성은 지상국에 미약한 신호를 보냈지만 양방향 교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경 성능 검증 위성에서 분리된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 한 변이 10cm인 정육면체 6개를 합친 크기에 무게는 9.6kg입니다. 큐브 위성은 오늘 새벽과 오후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해 미약한 상태 정보를 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상국에서 보내는 명령을 수신하지 못해 양방향 교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이 빠르게 회전하는 등 자세가 불안정해 양방향 교신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4차례의 큐브 위성 발사에서도 양방향 교신에까지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위성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이런 회전력이 들어왔을 때, 외력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저항하는 그런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큐브 위성은 예산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업용 위성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확한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도 어려워 대부분 전력, 충격 등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큐브 위성은 내일 새벽 2시 54분경, 4시 32분경, 오후 4시 33분경 교신을 계속 시도할 예정입니다. 조선대 팀의 큐브 위성과는 별개로 성능 검증 위성은 내일 오후 4시 30분경 카이스트 팀의 큐브 위성을 사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필리핀에서 지난 1986년 시민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아들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이 독재자 가문이 36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필리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 지난달 실시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Natuto pa rin ko na buong katapatan at sigasig ang aking mga tungkulin bilang Pangulo ng Pilipinas. 마르코스 신임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986년 시민혁명으로 쫓겨나 3년 후 망명지 하와이에서 사망한 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로 선친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1965년 취임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반대파를 체포 고문하고 살해하면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 아들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은 36년 만에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취임식에는 남편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보석류와 명품 구두 등을 마구 사들여 사치의 여왕으로 불린 올해 92살의 어머니 이멜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코스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친에 대해 독립 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나라에서 큰 성과를 낸 인물이라며 전임자들에 비해 더 많은 도로를 건설하고 식량 생산 증대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uild back better by doing things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s that we have had, both good and bad. It doesn't matter. No looking back in anger or nostalgia.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선친이 집권 당시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을 제대로 이행할지 주목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지금까지 마르코스 일가를 상대로 1,710억 페소, 우리 돈으로 4조 원을 환수했고 현재 추가로 1,250억 페소, 우리 돈으로 3조 원을 되돌려받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